요즘은 말이야. 부모가 돈 좀 생기면 자식들이 더 무섭지. 부모 죽이고 유산 타내는 세상이야. 이웃집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토지 보상금 185억, 건물 철거 보상 15억, 총 보상금 200억. 정기수는 도로 확장 보상금 통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돈 없는 아버지를 여전히 소중히 여겨줄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광고 전단 몇 장쯤 들어있겠거니 하고 봉투를 꺼냈지요. 그런데 두툼한 공식 문서 봉투 하나, 오른쪽 윗부분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 아래에는 도로 확장 보상금 통지서란 말이 적혀 있었죠. 손이 떨리는 줄도 모르고 봉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숫자들. 토지 보상금 185억, 건물 철거 보상 15억, 총 보상금 200억 원. 그 순간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1, 10, 100, 1000만. 0이 몇 개지? 정말 내가 받을 돈이 200억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허허? 나 같은 농부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 경기도 시흥 외곽에서 50년 넘게 농사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비포장도로 옆 논두렁, 여름이면 메뚜기 소리가 요란하던 그 땅. 도로 확장이 된다더니 정말로 그 땅이 금덩이가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이웃 박씨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부모가 돈 좀 생기면 자식들이 더 무섭지. 부모 죽이고 유산 타내는 세상이야.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뼈가 있었지요. 그 순간 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정미, 둘째 정아, 그리고 막내 정은. 결혼도 시켰고 학비도 아끼지 않았고 나름대로 정성껏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억 앞에서도 과연 그 아이들이 날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로 대해줄까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돈 없는 아버지를 여전히 소중히 여겨줄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다음 날 새벽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몇 해 전 동네 잔치 때 입었던 허름한 바지 저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매가 헤어졌고 색도 발에 누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붕대 2개를 꺼내 양쪽 다리에 정성껏 감았습니다. 허리도 약간 굽힌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하고 초라한 도와줘야 할 노인의 모습. 그게 오늘 내가 입을 가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내가 병원비도 없는 늙은이인 줄 알겠지. 진짜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딸들의 진심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려면 불쌍한 아버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거동이 불편한 척 절뚝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은 무리라는 핑계를 대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돈을 받은 건 나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그래, 첫째부터 보자. 정미 녀석이 날 어떻게 대할지. 그게 시작이야. 택시는 어느새 강남의 고층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붕대를 두르고 천천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30층을 넘는 고급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정기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래. 자식이 돈보다 아버지를 먼저 보는지. 오늘 그걸 확인해 보자. 정기수는 조심스럽게 택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무릎에 감은 붕대가 불편했지만 일부러 더 절뚝이는 척을 했습니다. 주머니에 든 몇 장의 약 봉투와 영수증은 진짜 아픔을 가장하기 위한 소품이었죠. 한 손엔 낡은 보조 지팡이, 다른 손엔 작고 빛바랜 청가방 하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정미가 사는 고층 아파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넓은 발코니, 외제차들로 가득한 주차장. 이 모든 풍경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낯설었던 건 자식이 저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좋아졌구나. 우리 정미 고생 끝에 호강하네. 경비실 앞에 섰을 땐 괜스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경비원이 초라한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찌푸렸죠. 몇 동 가십니까? 라는 말도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예. 103동, 2500이요. 제 딸 집입니다. 정미라고. 경비원은 잠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시큰둥하게 들어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칸 오를 때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미는 날 어떻게 맞아줄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딸이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누르려는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딸의 얼굴에 스치는 놀람, 그리고 미묘한 당황스러움. 반가움보다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은 불편함이 먼저 읽혔습니다. 정기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정미는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다리 다치셨어요? 며칠 전에 넘어진 거야. 괜찮은데 조금 불편해서 말이지. 거실은 넓고 세련됐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 바닥을 비추는 유리 테이블, 벽 한 면을 차지한 대형 TV. 그러나 이 공간만큼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이야기만 좀 하려고. 정미는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흘끔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지 않고 서서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내가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한다더구나. 수술이요? 어디가요? 심각한 건가요? 허리하고 무릎. 뭐 이래저래 해서 5천만 원 정도 든다더구나. 그 순간 정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머릿속으로 돈 계산을 시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저희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남편 사업도 요즘 안 좋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도 있고. 말끝마다 핑계가 달라붙었습니다. 정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딸이 잠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2장을 꺼내와 건넸습니다. 이걸로 택시비라도 하세요. 나중에 둘째, 셋째랑 상의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정미야. 손에 쥐어진 20만 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건 지폐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엔 따뜻한 손으로 손톱을 잘라주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이만큼이면 충분하겠지라는 표정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척 절뚝이며 구두를 신는 그를 정민은 멀찍이서 바라볼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마. 몸 조심하고 애들 잘 키우고. 네, 아버지. 연락 주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정기수는 다시 택시를 불러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20만 원은 마치 돌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빛 속에서 정기수는 문득 둘째 딸 정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좀 새침하긴 해도 어릴 적엔 애교도 많고 살가운 아이였죠. 정아는 조금 다를까? 택시가 조용히 분당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분당은 한결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길마다 느티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신호등 앞에서는 반듯하게 양복을 입은 사람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택시는 고요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고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빛 고층 건물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기수는 천천히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204동 1902호. 둘째 정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그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다리 아픈 연기가 몸에 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거웠습니다. 정미의 반응은 예감보다 더 차가웠고 지금 이 길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란 불길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어떨까? 아버지가 아프다 하면 내 눈엔 눈물이 고이려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려던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 누군가 퇴근하며 들어가던 길이었고 그는 그 틈을 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벽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인 출입 시 방문자 등록 필수. 정기수는 스스로를 외부인이라 여기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한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지팡이에 기대어 섰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아버지다. 정아야. 나야. 문이 잠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짧은 말다툼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도어락이 띡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정아는 머리가 덜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반쯤 지운 화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문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엔 놀람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급하게 좀 얘기할 게 있어서. 다리에 부상도 있고 그냥 잠깐 들렀다. 정아는 한참 정기수를 바라보더니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지방 안으로 아버지가 발을 들이려 하자 그녀는 손으로 문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미리 연락하셨어야죠. 지금은 저희 집이 좀 미안하다. 갑자기 온 거 아는데 그래도 잠깐 얘기만 들려다오. 서서 하기엔 좀 그러니. 정아는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렸고 안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누구야? 정아야, 누구 왔어? 아버지야. 갑자기 오셨어. 정아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내일 논문 마감이라고 했잖아. 오늘 정리도 안 됐는데. 정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민망함도 있었고 귀찮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문을 조금 더 열고 아버지를 초인종 옆 접이식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내는 지금 좀. 그 말은 결국 들어오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정기수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있었다가 이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바람소리와 층간 소음뿐이었습니다. 정아야, 아버지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디가요? 허리하고 무릎. 이래저래 5천만 원쯤 든다더구나.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응.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냥 조금이라도. 문 안쪽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그 침묵이 정기수에게는 차라리 외침보다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정기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아야, 듣고 있니? 정아가 작게 멀리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은 정말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띡하는 도어락 잠금 소리는 마치 관계까지 잠가버리는 듯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기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끌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빛이 거의 들지 않는 19층의 긴 복도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걸음소리가 오직 혼자만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둘째마저도 그렇단 말이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른 정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도 없고 인사도 없고 아무런 눈빛조차 주지 않은 딸. 그 침묵이 말보다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는 이미 밤이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는 차창에 점처럼 찍혔습니다. 정기수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이만 남았구나. 우리 막내딸. 너마저 아니길 바란다. 세상 모든 불빛이 멀어져가는 가운데 정기수는 가슴 깊숙이 쌓인 고요한 분노와 외로움을 꾹 눌러 안았습니다. 진심 없는 가족이 가족일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대답보다 더 깊고 아팠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조용한 원룸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로구의 오래된 빌라 단지, 붉은 벽돌 외벽에 어둑한 복도,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 앞에서 정기수는 천천히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이번엔 막내딸 정은이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수는 다리가 아픈 척 더 절뚝이며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면 눈물이 날 만큼 불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짓이었지만 그만큼 진심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정은이만이라도. 그래, 막내는 좀 달라야지. 2층, 낡은 철문 앞. 초인종 버튼을 누르려는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또 문을 닫아버리면 어쩌나, 혹시 아버지를 외면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목골대를 타고 가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몇 초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벌컥 열리고 얼굴이 환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먼저였지만 이전 두 딸과는 달리 곧바로 웃음과 따뜻한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정기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연락도 없이 와서 미안하구나. 정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추운 밤에. 다리는 왜 그러세요? 정은은 말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깨를 받쳐주며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신발을 벗기고 낡은 방 안구석에 놓인 의자에
조심히 앉혔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다리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낙상하셨어요? 아, 그냥 계단에서 좀 미끄러졌지 뭐. 괜찮다. 방 안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얇은 매트리스 하나, 좁은 싱크대 옆에 쌓인 빨래 바구니.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전기난로 옆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벽에 붙은 어린이집 스케줄표가 바쁘고 성실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누구야?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야. 갑자기 오셨어. 이내 주방 문이 열리고 세탁소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의 남편 철수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냥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정은이 얼굴도 보고 싶고. 철수는 곧바로 주방에서 물을 가져왔고 정은은 붕대를 조심히 풀어보았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상처는 안 보이시는데 혹시 멍이 드신 건가요? 뭐, 그냥 좀 아프다 정도야. 정은은 조심스럽게 파스를 꺼내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발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엔 계산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기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양심이 찔렸고 동시에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은아, 고맙다. 그냥 내 손만 잡고 있어도 다 낫는 기분이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병원에서 하셔야죠. 뭐가 어떻게 아프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더구나. 허리랑 무릎이 다 나가서 수술을 해야 한대.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5천만 원쯤 된다고 하더구나. 정은은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철수 역시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정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곧 손에 쥔 낡은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거 우리 적금 통장이에요. 아직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볼게요. 그 순간 정기수의 가슴이 뭉클하게 무너졌습니다. 가짜 다리 아픔도 숨겨둔 거액도 잊을 만큼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딸이 손에 쥐어준 건 통장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정은아, 철수야, 정말 고맙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걸 미안해하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혼자 우리 키우셨잖아요. 그 은혜, 이제야 조금 갚는 거예요. 정기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다. 정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보여줘야겠구나. 다리 아픈 것도 그저 시험이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내 마음도. 정기수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그는 조용히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식탁 위 봉투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수의 마음, 숨겨둔 진실, 그리고
시험의 끝을 담고 있는 상자 같은 것이었죠. 정은과 철수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 정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잠깐만. 보기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는 등을 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무릎을 굽히고 몸을 웅크리며 살았던 며칠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이제 끝나야 했습니다. 정은의 두 눈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눈을 더는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아버지가 말이야. 너희들을 시험했어. 정은이 말했습니다. 네, 시험요? 다리 다친 것도 거짓말이야. 아프지도 않았어. 붕대도 일부러 감은 거고 지팡이도 택시도 전부 연기였어.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보다는 충격 그리고 곧이어 슬픔이 번졌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정미도 정아도 아버지가 다쳤다는데 하나같이 눈빛이 식더구나. 그런데도 돈 이야기를 꺼내니 그저 10만 원, 20만 원만 손에 쥐어주더구나. 그 순간 알았어. 돈 앞에서 진심이 드러나는구나.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도 똑같을까봐. 그래. 혹시나 싶었어. 정은이 너만큼은 다를 거라 믿고 싶었지만 확신이 필요했어.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를 보고 싶었단다. 정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작은 체구가 떨렸고 두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외로움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셨어요. 왜 그런 외로운 연극을 혼자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가진 걸 말하면 너희가 변할까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너희가 떠날까봐. 그 순간 정기수의 눈가에도 물기가 고였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내려앉은 그 한 줄기 눈물은 지난 세월의 쓸쓸함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정기수가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야 보여주는 이유도 그거야. 진심을 본 다음에 이걸 건네고 싶었어. 정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2장의 A사 서류가 나왔고 거기에는 토지보상금 산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숫자, 총 보상금 200억 원. 순간 정은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우리 시흥밭하고 집터가 도로에 걸렸단다. 보상금이 이렇게 나왔어.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부자가 됐더라.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200억이라니. 이건 진짜. 정은은 다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보다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고 싶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손으로 흙을 만지고 자식들을 키워왔겠지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어요. 아프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엔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밖에 없었어요. 알아. 그게 느껴졌어. 내 눈빛에서, 내 말투에서. 돈으로 만들어진 눈빛은 그런 따뜻함을 가질 수 없더구나. 정은이 조용히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긴 정기수는 자신도 모르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부끄러움이었고
안도감이었고 다행스러움이었습니다.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돈은 그저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는 그 옆에 있을게요. 정기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줘서 고맙다.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한 시험은 진실로 끝이 났습니다. 어둡던 방안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식탁 위에 올려진 서류보다 더 빛나는 건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밖에서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에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정은과 철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정기수는 숨을 멈춘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국 왔구나. 이제 진짜 민낯이 시작되겠지.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정미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높게 묶은 머리, 명품 가방, 하이힐 굽이 구로의 좁은 원룸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정아도 급히 들어왔습니다. 호흡은 거칠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200억이라뇨? 그게 진짜예요?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기수는 정은의 앞에 앉은 채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아니라 낯선 손님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은은 두 언니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보상금이 200억? 아니, 이걸 왜 숨기신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이렇게 들이닥칠 줄. 그래서 말 안 한 거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안 믿으셨어요? 우리도 자식이에요.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다쳤다고 했을 때 그때 보여줬어야지. 그때 문전박대한 건 누구였더라? 정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정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 곧 두 사람의 얼굴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그리고 돈 문제는 가족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은은 언니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식탁 끝으로 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고 목덜미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말없이 곁에 섰습니다. 정기수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가난한 아버지를 외면하던 딸들과 몸도 마음도 챙겨주던 딸이 공평하게. 정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장녀, 차녀잖아요. 부모님 재산은 당연히 형제자매가 같이. 정은이 목소리를 떨며 말합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언니들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요? 정아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그땐 우리가 몰랐으니까. 진짜 그런 큰 돈이 있다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도왔죠. 정기수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 말이 그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너희들 진심은 바로 그 말에 다 담겨 있다. 돈이 있었으면 도왔겠지. 그렇지. 아버지가 가진 게 없으니
외면한 거고.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피부치예요. 200억이면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우리도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 돈을 정은이한테 다 주시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키워주셨잖아요. 정말 똑같이요? 똑같이 키우셨는데 아프다는 아버지를 보고 그 반응이 나왔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정미와 정아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정기수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 등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자. 오늘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했으면 다들 알 거다. 정은이는 돈이 없었어도 아버지를 안았어. 너희는 돈이 없다고 하니 아버지를 외면했지.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야. 진심의 무게야. 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요.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미안하지만 지금의 너희 눈물조차 진심인지 의심이 된다. 200억이 없다면 오늘 너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말없이 앉아있던 철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게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진심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그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곁에 계시면 돼요. 그렇게 말해도 이제 누가 진심인지 나는 다 봤다. 정민은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고 정아는 식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수는 등을 돌렸고 정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부른 진짜 얼굴들.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겠구나. 정기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두 눈은 단단하게 깨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판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그만 나가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뇨. 아버지, 우리 잘못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어요. 그 잘못, 돈이 있다는 걸 안 다음에 뉘우친 거지. 아버지가 거지인 줄 알았을 땐 너희가 한 말, 행동 기억 안 나냐? 정민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아는 손끝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감정은 미세하게 흔들릴 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두겠다. 오늘 이후로 너희 둘은 내 자식 아니다. 정미와 정아가 절규하듯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더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정아는 고개를 부여잡았습니다. 말로 칼을 들이댄 듯한 정기수의 한마디는 그들이 잇고 있던 관계의 끈을 뚝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그렇게밖에 못했던 건 제가 멍청해서 그랬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그 한마디, 그 시선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 말해줬다. 그때는 거지 취급하더니 이젠 펜트하우스라도 내놓으라는 눈빛이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너무 후회돼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날 그냥 문만 열어드렸어도 너무 늦었다. 후회는 타이밍이야.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싶으면 적어도 아버지가 거지일 때 붙잡았어야지. 정은은 한 걸음 물러나 방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 말들이 얼마나 쓰라리고 슬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결단이었습니다. 정은의 남편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단호하게 자르시는 건 형님들도 후회하고 계신 것 같고요. 후회는 누구나 하지. 하지만 진심은 아무나 못 보여줘. 진심은 그 사람의 처음 행동에 숨어 있는 거다. 정미가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표였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 저희 그냥 손 벌리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그 수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을 때 줬어야지. 이젠 늦었어. 그럼 우리를 자식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자식이란 건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진짜 자식이라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겠지. 정기수는 정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고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된다. 내가 가진 걸 모두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 아버지, 우리도 다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식사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밥은 같이 앉을 사람이 있어야 먹는 거다. 돈 앞에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아픈 부모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정미와 정아는 울면서도 더는 아버지에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 거리감은 이미 마음의 거리였고 그 틈은 아무리 외쳐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돈 정은이에게 모두 줄 거다. 그 애만이 내 진짜 자식이다. 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아는 바닥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정기수는 돌아서 방 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더는 그들의 울음도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구로의 작은 빌라에선 세 자매의 눈물이 각각 다른 의미로 흘렀습니다. 정미와 정아는 잃어버린 기회와 사랑을 후회했고 정은은 지켜낸 진심 앞에서 아버지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부자라는 건 돈이 많은 게 아니야. 내 옆에 진짜 가족이 남아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부자지. 그날 이후 정기수는 구로의 작은 빌라에 그대로 눌러앉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전화번호를 바꾸었는지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은과 철수는 방 하나짜리 좁은 빌라에서 정기수에게 자신들의 침대를 내어주었습니다. 정은은 거실에서 작은 요를 펴고 잤고 철수는 세탁소에서 야근이 많아 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기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로 눈을 뜨고 식탁 위에 반찬 3개 놓인 밥상을 앞에 두고 따뜻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셨어요? 그냥 이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다 풀린다. 흙냄새에 익숙했던 그가 이제는 된장찌개와 멸치볶음, 참기름 바른 김치의 냄새에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아침이면 남편 철수의 도시락과 함께 아버지의 아침상을 준비했고 잠이 덜 깬 눈으로도 꼭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무말랭이 반찬 어제보다 더 맛있어요. 철수가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철수 그놈 입은 까다로우면서 말은 참 곱게 해. 평범한 말, 일상의 대화.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정기수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 없이도 따뜻해질 수 있는 삶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고. 몇 주 후 정기수는 정은 부부와 상의 끝에 인근의 신축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중 극히 일부분을 사용해 방이 3개인 깔끔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정은 부부는 극구 반대했지만 정기수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집은 너희 이름으로 등기해라. 나는 그냥 방 하나 얻어 묻어 사는 셈 칠 거다.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여긴 아버지 집이에요. 우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이사한 첫날, 정은은 작은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정기수는 어릴 적 딸을 업고 밭에서 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순수함이 다시 이 방 안에 돌아온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사 기념으로 돼지갈비 사올까요? 오늘만 고기 좀 묵읍시다. 그래. 정은이도 어릴 때 갈비 먹고 이빨 빠졌지. 그때 울던 내 얼굴 아직도 기억난다. 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집안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계산도 없고 눈치도 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것이 정기수가 원하던 가족 식사였습니다. 정기수는 매일 아침 빌라 단지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걸을 때면 허리도 곧게 펴지고 다리 통증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돈다발을 품에 안고도 외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손에 물 한 병 들고도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진심을 안고 살아야 하나 봐.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놓였습니다. 계란말이, 오이 무침, 마른 새우 볶음, 그리고 조촐한 된장국. 정기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밥상이다. 돈으로는 못 사는 맛이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쵸? 사랑하고 정성 들이면 아무 반찬도 금반찬 되는 거예요. 정기수는 그날 아침 자신이 정말 부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마음의 온도에서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조용한 평온 속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철수가 문을 열자 낯익은 두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와 정아. 그들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장은 지워졌고 옷차림은 소박해졌으며 무릎을 꿇은 눈빛에는 자책과 후회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계시죠? 한 번만 얼굴 뵐 수 있을까요? 저희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요. 정기수는 식탁에 앉은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은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시게 해드릴까요? 그래, 오늘만은. 사람이 진심을 배우려면 때론 아픔도 겪어야 하니까. 현관문이 열리고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은 두 여자의 걸음은 어색하고 느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신발을 벗었고 정아는 손끝으로 치맛단을 움켜쥔 채 떨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몇 번이고 망설이다 겨우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엔 자존심보다 더 무거운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정기수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는 식탁 앞 의자에 앉아
여전히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 마음을 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느냐?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서. 그 말에 정기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속엔 지난날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비실 앞 분당의 차가운 인터폰 음성, 그리고 닫힌 문, 던지듯 건넨 몇 장의 지폐. 사람이 잠 못 잘 때는 마음이 무거운 거지. 그 마음 지금도 진심이냐? 정미가 말합니다. 네, 아버지.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어쩌다 그런 눈빛을 가졌을까 싶어서 하루에도 10번씩 후회했어요. 정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던 제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은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자매들의 울음에 그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쉽게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언니들 사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하냐? 그땐 다들 바빴잖아. 아버지가 다쳤다는데도 다들 할 일 많다고 했지.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땐 왜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었는지. 아버지보다 내 사정만 앞세웠던 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때는 아버지 얼굴을 보기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 얼굴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두 자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집안에 정막이 흘렀고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방울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이제는 계산 없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만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외면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찢어졌는지 아느냐?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로 남아 있었는지 그게 너무 슬펐던 거다. 정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모이면 안 될까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버지. 정기수는 묵묵히 딸들을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화분, 빛바랜 커튼. 그 안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갈등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진심이든 쇼든 나중에 보면 다 티가 난다. 나는 지금 당장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럼 조금의 기회라도 주시겠어요?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내 앞에서 돈 얘기 단 한마디도 꺼내지 마라. 이 집에 들어오려면 사랑할 준비를 하고 와야지 가질 준비를 하고 오면 안 된다. 네, 약속할게요. 다신 그런 말, 그런 눈빛 절대 안 보일 거예요. 정은이 조용히 다가와 언니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엔 미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이해와 감정의 공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들, 아버지 진심하셨으면 정말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 다시 돌아와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사람이 후회할 줄 안다는 건 그래도 다시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니까. 그날 밤 세 자매는 한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정은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직접 담근 겉절이가 놓였습니다. 고급 음식도 아니었고 양도 많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누구 하나 젓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 이어졌고 잔을 부딪히는 대신
따뜻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밥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몰랐네. 그래. 돈 많은 밥상보다 진심 있는 밥상이 훨씬 낫지 않냐.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고 그 작은 원룸 식탁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기수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말라고 이불을 다시 여며주던 그 손길을 이제는 자신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막내딸 정은의 손이든 누구의 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졌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식탁 위엔 언제보다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와 정아는 한쪽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물컵을 채워놓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정적 속에 정기수는 숟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얘기한 거 오늘도 기억하고 있겠지? 네, 아버지. 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잘못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정미와 정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다짐이 담겨 있었고 식탁 위엔 처음으로 침묵이 아닌 공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는 어제보다 더 잘 끓였어요. 어제는 너무 짰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엄마 생각도 났고요. 나도 엄마가 생전에 해주던 미역국 생각났어요. 소고기보다 바지락 넣은 거. 그때 너희 셋이 미역국에 밥 말아서 입에 묻히고 먹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다 컸구나. 이제 너희가 날 챙기네. 순간 세 자매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어제와는 다른 결이었다. 가식이나 불편함이 아닌 조금씩 가족의 감각을 되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기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햇살이 고요하게 들어와 무릎 위를 덮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괜찮다. 늦더라도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안방에서는 정은과 언니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아버지가 진짜 용서하셨을까요? 응. 그 눈빛이 예전이랑 달랐어. 우리를 자식으로 다시 봐주신 느낌이었어.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를 끊으셨는지. 그 말이 꿈에서 몇 번이나 들렸어.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였잖아. 항상 묵묵하시고 상처받아도 그냥 조용히 견디는 분이셨으니까. 그 말에 세 자매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 크고 무서워 보이던 아버지가 지금은 그저 한 명의 상처 많은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위해 마지막 자존심까지 던졌던 위대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철수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손엔 장바구니 2개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돼지고기, 채소, 달걀, 그리고 작은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삼겹살 굽자고요. 다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와, 케이크도 샀네. 이거 뭐야, 기념일이야? 그럼요.
가족 재결합 기념일이잖아요. 축하해야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미와 정아는 얼굴을 붉히며 민망해했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가족이 이렇게 천천히 다시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기수는 그 소리를 거실에서 들으며 살며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는 딸들과 사위, 그 모습에 그의 눈가엔 다시금 젖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사는 맛이지. 그날 저녁 조촐한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에 작은 거실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상추에 고기 싸드릴게요. 예전엔 아버지가 싸주시곤 했는데. 그래, 그때는 너희들 이가 빠질까봐 작게 싸줬지. 이젠 늙은 아버지 이부터 챙겨주는구나.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앞으로의 다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꽂힌 초 하나. 생일도 아니었지만 누구랄 것도 없이 초에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붙잡았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들 될게요. 이 순간만으로도 이미 다 용서가 된다. 너희 웃는 얼굴 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작은 원룸안 케이크 촛불은 꺼졌지만 그곳에 피어난 가족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을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기수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리는 가운데 창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느 때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다정하게 괜찮다고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 딸이 손을 잡고 논두렁을 걷고 있었고 자신은 그 뒤에서 웃으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운 목소리, 잊지 못할 웃음소리,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속의 풍경처럼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정은과 정아, 정미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국을 끓였고 정아는 감자를 다듬었고 정미는 고춧가루를 재어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나 원래 이런 거 못하는데 정은이 옆에서 하니까 괜히 배우고 싶네. 진짜 이렇게 세 자매가 같이 부엌에 서본 게 몇 년 만이야?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일걸요. 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작고 오래된 주방 안 수증기가 오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세 자매의 마음속엔 동시에 같은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어머니. 엄마가 이 모습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너무 돌아왔지.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왔잖아요. 엄마도 그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거실에서는 철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정기수는 신문을 펴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경을 벗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어떤 뉴스보다 저 웃음소리가 훨씬 희망적이구먼.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정기수는 정미와 정아를 따로 마주 앉혔습니다. 둘은 긴장한 듯 자리에 앉았고 정기수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희 몫이다. 비록 지난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 이건 무슨? 저희는 진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알고 있다.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봉투를 내밀지도 않았겠지. 정미와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함께 웃고 밥 먹는 게, 그게 저희 몫이에요. 그래도 받아라.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게 행복이니까. 그 말에 정미와 정아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눈이 부은 채로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현금도 아니었고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정기수가 손수 써내려간 편지와 각 딸의 이름이 적힌 소액의 저축 증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돈은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설 수 있다. 너희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셈이다. 정민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정아는 철수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고백이었고 다짐이었고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자매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정기수는 남겨진 거실에서 느긋하게 TV를 켰고 채널을 돌리다 말고 갑자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이 정적도 좋구먼. 괜한 소리가 없다는 건 사람들이 제자리 찾았다는 거니까. 저녁 무렵 식탁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번엔 정미가 메인 반찬을, 정아가 국을 끓였고 정은이 마지막으로 간을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엔 반찬 가게 차려도 되겠어. 우리 삼자매 셋이 하면 대박 날걸? 아빠가 사장님이에요. 우린 직원으로 뽑아주세요. 난 감시만 할게. 맛이 예전 엄마 음식 못 따라가면 바로 잘린다. 그 말에 세 자매가 한껏 웃었습니다. 정기수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무겁지도 삐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딸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평범한 하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촛불 없이도 밝았고 잔치 음식 없이도 풍성했던 저녁. 그 식탁 위엔 더 이상 침묵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빽빽했던 나뭇잎들은 하나둘 바닥에 내려앉아 정기수의 산책길을 조용히 장식했습니다. 오전 7시, 정기수는 여전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허기진 아침을 걱정하며 깨어나지 않았고 외로움을 품은 잠결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깨운 건 창밖의 바람이 아니라 부엌에서 들려오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였습니다. 냄새 좋다. 정은이 손맛은 갈수록 깊어지네. 식탁에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반찬이 올랐고 딸들은 돌아가며 밥상을 준비하고 사위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출근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리듬이 되었고 그 리듬 안에서 정기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내가 말이다. 어릴 때 너희한테 밥을 떠먹이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받는 손이 되다니. 참 오래도 살았다. 그러게요. 이제는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저희가 반찬 알아서 놓죠? 예전엔 아버지 밥상에 고기 올리는 날이 1년에 손꼽을 만큼이었는데 그걸 왜 그땐 몰랐을까? 아버지의 밥 한 끼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였는지. 정기수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그의 눈빛과 표정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수는 정은과 함께 동네 작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기수의 건강은 예상보다 더 양호했고 의사는 오래 사시겠어요.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정은은 안도했고
정기수는 병원 문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병원에 같이 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아버지, 전에도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밀어내셨던 거죠. 맞다. 이젠 내가 누구도 안 밀어낼 거다. 남은 시간 안고 갈 거다. 그날 밤 가족들은 작은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TV에서는 시시한 예능이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고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긴 온기를 느끼며 조용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오늘 한 가지만 약속 받고 싶다. 뭔데요, 아버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절대 서로 등 돌리지 말아라. 돈이든 말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서로 놓지 마라.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이제야 다시 모였는데 벌써 그런 말씀은 금물이에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그 말에 세 자매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엄마 손을 따라 걷던 그 시절처럼. 그리고 그 손들 위에 정기수의 굵고 마른 손이 덮였습니다. 그래, 이 손이 내 전부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불이 꺼진 뒤에도 세 자매는 작은 목소리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억이 쌓이고 회한이 치유되고 사랑이 다시 심어졌습니다. 그렇게 정기수와 그의 가족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습니다. 그 밥상 위엔 여전히 사랑이라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